지금부터 15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내용인 대출 가능 금액 이런 거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 금융 중에 그래도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부채금융이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부채금융. 자, 부채와 금융이 관련된 금융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서는 이제 주택과 관련된 부채금융, 요게 가장 대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아파트 구입할 때 은행에서 돈 빌려 안 빌려요? 거의 상당 부분이 빌려서 이제 아파트 구입하다 보니까 주택과 관련된 부채금융이 무지하게 큰 범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도 아파트 무지하게 지어대 안 지어대요? 지어대니까 아파트 건설할 때도 은행에서 빌려서 이제 아파트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돼 있는 부채금융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주택 관련된 금융 같은 게 활성화가 된다면 대출도 많이 해주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볼게요. 일단 주택거래가가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구입한 사람한테 돈 많이 빌려주면 주택 구입하려는 사람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고, 건설업자한테 많이 빌려주면 아파트 많이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어대니까 주택거래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4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은행에서 한 3억 정도 빌려준다면 1억만 가지고도 집을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내 집 마련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가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저축의 유도 및 주택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니까 평생을 월급 타서 모아도 집 사기 쉬워요? 어려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예 저축 안 하고 쓰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3억을 빌려준다고 한다면 1억만 가지고도 아파트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나도 한번 저축 좀 해갖고 모아야 되겠다 하면서 저축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입주자 저축 이런 걸 통해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어디가 있어요?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다 그러면 주택금융 대출 같은 거 많이 해줘서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나치게 과열이다 그러면 대출을 좀 축소시켜서 경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 여러 가지 좋은 기능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의 안정. 그러니까 우리 달동네 같은 경우는 주거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전에도 문제이고, 그죠? 돈을 많이 빌려줄 테니까 좋은 동네가 살아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때 지금 계속해서 금융의 어떤 상식적인 얘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금융은 직접 금융이 있고 간접 금융이 있는데, 회사가 있다면 회사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돈을 긁어 모아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요 직접 금융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렸고 누가 주주인지 다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직접 금융이다 해주고, 간접 금융은요, 이게 회사라면 자,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은행이 중간에 끼어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죠. 그러면 이 돈을 긁어 모아서 이제 회사한테 대출 같은 거 해줄 겁니다. 그러면 회사는 돈을 빌린 건 확실한데, 어디서 가져온 건 확실한데 누구 돈을 빌린 건지 이런 건 알 수 없는 거죠. 모아놓은 돈을 이거 빌린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요 간접 금융이다 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간단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도권 금융이 있고 비제도권 금융이 있는데, 제도권 금융은요 은행법에 따라서 금융기관이라든가 보험회사도 돈 빌려줘 안 빌려줘요? 약관 대출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은행법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를 업으로 하는 자들에 의해서 빌려주는 거 있죠. 이런 형태를 제도권 금융이라 하는 거고, 자, 이 비제도권 금융은요 제도권 금융이 아닌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비제도권 금융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하면서 전세 7천 끼고 전세 7천만 원 끼고서 구입했다고 치자. 그럼 내 돈 얼마 투자한 거예요? 3천 투자한 거죠. 그러면 7천만 원은 내가 먹는 거예요? 나중에 갚는 거예요? 임대차익이 끝나면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빌린 겁니다. 세입자한테 빌린 거예요. 그러면 빌렸으면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이 경우는 이자 안 줘도 돼요. 근데 이자 주는 대신에 살게 하잖아요. 일종의 이것도 빌린 겁니다, 세입자한테. 그 다음에 이 선분양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완공도 되기 전에
완공도 되기 전에 미리 계약금, 중도금도 해야 하네요. 그러면 있지도 않은 건물에 대해서 막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요, 건축비를 빌려주는 겁니다. 뭘 빌려줘요? 건축비를 빌려줬다가 나중에 이 돈 가지고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빌려줬다가 나중에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완공된 아파트로 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이것도 일종의 완공시가 돈 빌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일종의 빌려준 거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건물을 막 미리 돈 주는 거 아닙니까? 빌려주는 겁니다. 이런 형태도 다 비제도권 금융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금융 중에 그래도 가장 대종을 차지하는 게,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부채금융 중에 부동산 중에 주택과 관련된 부채금융이 있죠. 이게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종을 이루고 있다 해줍니다. 자, 이때 주택 관련된 부채금융은 크게 주택 소비금융이라는 게 있고 주택 개발금융이라고 있는데, 소비금융은요, 아파트 구입한 사람한테 은행이 한 7천만 원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주택 소비금융. 그 다음에 건설업자가 아파트 짓는다고 하길래 한 2천억 정도 건축비 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요, 주택 개발금융 해줍니다. 이때 이제 주택 소비금융은 은행이 돈 빌려줄 때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 있죠? 이거 담보 잡고 빌려줍니다. 저당권 설정하면서 빌려준다 해서 이걸요, 저당 대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건설업자한테 갖고 있는 땅을 담보 잡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땅은 얼마 되지도 않고 한 2천억, 3천억 정도 되는 건축비 있죠? 요거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요, 건축 대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죠? 이때 자, 이 주택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의 굳이 차이점을 둔다면, 보통 이제 그 주택 소비금융은요, 계약 기간이 장기이면서 절입니다. 절이. 그러니까 한번 빌려주면 30년, 40년에 걸쳐서 회수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요, 보통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니까 얘들 안 갚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담보 잡은 거 팔아서 해결하면 되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집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같은 걸 조정해서 금리를 자꾸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절입니다. 절이. 계약기간은 장기면서 금리는 어떻다고요? 절입니다. 그렇지만 주택개발금융은 건축 기간에만 빌려줘요. 2, 3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도권일 때 분양 안 되는 게 수두룩한데, 그러면 회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요,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단기이면서 고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구입할 때 은행에서 빌릴 때는요, 한꺼번에 7천만 원 빌린 다음에 나중에 쪼개서 갚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대부받은 다음에 장기적으로 쪼개서 갚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데, 우리 개발금융 같은 경우는 2천억을 한꺼번에 빌려주는 게 아니라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이게 철저한 감리를 통해서 찔끔찔끔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부도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찔끔찔끔 빌려주다가 완공되면 분양해야 하네요. 분양금에서 한꺼번에 이제 일시에 회수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간단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주택금융 관련해서 기금조성과 관련 기관 이런 것 좀 알아볼게요. 일단 도시기금이라는 것은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마련해 놓은 거 있죠? 대출해 주려고 주택 관련 대출해서 돈을 모아놓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주택도시기금이라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모읍니다. 주택계정과 도시계정. 계정이라는 것은 그 돈에 모아놓은 돈의 이름입니다. 모아놓은 돈의 뭐라고요? 회계상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택계정은요, 주로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합니다. 정부에서 뭘 발행한다고요?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요 돈 모아놓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이따 하겠지만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런 거 하게 돼. 이거를 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예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런 돈이라든가, 로또 복권 사업하게 되면 이익금의 한 70%는 여기도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쪽 다 쓰는 겁니다. 그냥 로또 복권 해서 돈 벌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 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70% 이상을 누가 가져가요? 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첨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이런 돈을 주로 모아놓은 돈을요,
뭐라 주택 개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잘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가 대출해 주냐면, 자 보세요. 주택 개정으로 모은 돈은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있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자, 이 건물을 짓는 건설업자들한테 빌려주거나 아니면 구입하는 자 있죠? 그 자한테 빌려주겠다. 다시 할게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사 있죠? 그런 자들이라든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한테 돈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간단히 다른 거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 도시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주택 도시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가 발행한다고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발행합니다. 일종 국민주택 채권은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면허라든가 허가라든가 인가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자동차 같은 거 구입하게 되면 등기 등록 해야 하네요? 해죠. 요때 이제 반드시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구입하게 되면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요때도 국민주택 채권 구입해야 돼요. 그죠? 요걸 뭐라고요? 일종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거고, 이종 국민주택 채권은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없어요? 각종 광급공사 같은 거 할 때, 그때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들, 이런 자들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는 반드시 뭘 구입해야 돼요? 이종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해야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히 하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채라는 것은 회사채를 얘기하는데, 자, 회사채를 얘기하는데, 회사채는 돈을 빌리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근데 나중에 갚을 때 돈으로 갚아야 돼요. 뭘 갚아요? 돈으로 갚는데, 얘는요, 주택으로 갚겠다 하는 거를요,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주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정부로부터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등록한 등록사업자, 이런 자들은요,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얘는 나중에 뭘로 갚는다고요? 주택으로 갚는 형태의 사채입니다. 회사채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주자저축이라고 해서 옛날에는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이렇게 해서 아주 지저분하게 운영했는데, 지금은요, 주택 청약종합저축 하나로만 운영합니다. 하나로. 그래서 얘는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청약이 가능하고, 나이라든가 이 주택 소유 여부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입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이걸 뭐라고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 다음에 주택 도시보증공사라고 있는데, 요건 옛날에는요, 대한주택보증 이렇게 했는데, 아파트가 선분양 같은 거 받으면은 그 건물을 선분양 받아서 이제 건물 올려 안 올려? 올리다가 이제 파산할 수도 있어 없어요? 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자들한테 돈을 제대로 못 받는 바람에 올리다가 그 중단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여기선 별로 못 받는데 김포 쪽에 가면 이 건물 이게 뼈다귀만 올린 상태에서 유치권 행사하는 거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건물 올라가다가 이제 어떻게인가요? 도산한 겁니다. 파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입주자가 엄청나게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자, 그때는 이렇게 그 건물이 올라가다가 도산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대신 이제 요거를 건물을 완공시켜야 돼요. 입주가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게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겁니다. 알겠죠? 각종 주택 관련 보증도 서지만 주된 내용이 뭐라고요? 건설업자가 파산했을 때 그때 대신 완공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대신 입주까지 다 시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낼 때 다 보증료 냅니다. 알게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152페이지 볼게요. 아래쪽에. 자,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리가 부진하다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대출 같은 거 많이 해서 주택 수요를 증가심으로써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다. 2번 볼게요.
주택금융은요, 주택 자금을 조성하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 자기 집을 마련하기도 쉬워지는 거죠. 자가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맞고. 자, 3번 볼게요. 주택 소비금융은요,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거 있죠. 요거를요, 주택 소비금융이라 하는데,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 이거를요 주택 소비금융이다. 네 번째 볼게요. 주택 도시기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로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나야 됩니다. 뭐라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사라든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구입한 사람 있죠? 이런 임차한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출해 주겠다.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주택 도시기금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일단 맞는 형태입니다. 국민주택의 건설이라든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있죠? 이런 거 좀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맞고. 5번 볼게요. 주택 도시기금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 건설사라든가 구입 임차하려는 자 있죠? 구입하거나 전세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게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주택 도시보증공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건설업자가 파산하게 되면 대신 입주가 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런 게 주된 업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하고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밑줄 친 거 위주로 정리하시고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요한 내용 위주로 쭉쭉 정리할 겁니다. 자, 맨 먼저 대출 가능 금액 알아볼게요. 153페이지. 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무턱대고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나중에 뜯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어떤 규칙을 정해서 거기 맞도록 이제 빌려줍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일단은 간단한 대출 관련 용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용어를. 자, 대출 가능 금액 공부하기 전에 내가 은행에서 10,000원을 빌렸는데 1년 동안에 3,000원을 갚았습니다. 10,000원 중에 3,000원 갚았어요. 3,000원을요 상환액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 남아있어요? 7,000원 남아있네. 이걸 미상환액. 근데 미상환액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고 잔금 혹은요 잔고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10,000원 중에 3,000원 갚았으니까 몇 프로 갚았어요? 30% 갚았죠? 이거를요 상환 비율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7,000원 남았으니까 몇 프로 남아있는 거예요? 70% 남았네요. 이걸요 잔금 비율 해줍니다. 이때 30%는요 앞으로 두 칸 가면 0.3이 되죠. 1을 기준으로 할 때는 0.3, 얘는요 1을 기준으로 할 때는 0.7 아닙니까? 그러면 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치면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겁니다. 1을 기준으로 할 때는. 맞죠? 이거 두 번이나 물어봤으니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상환 비율, 잔금 비율 할 때는 항상 원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자는 무시하고 뭐라고요? 원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매년 갚을 때는, 매달 혹은 매년 갚을 때는 원금도 갚으라면 원금도 갚아야 되죠? 그리고 하루라도 빌렸으면 이자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이자 내야 됩니다. 은행이 빌려줬는데 하루 만에 갚았다 그러면 하루 동안 이자가 붙어요. 은행은 절대 손해 나요, 안 나나요? 안 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1년을 빌렸다 그러면 1년치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빌리자마자 취소시켰으면 이자 안 붙지만 하루라도 빌렸으면 이자 붙어 안 붙어요? 붙는 겁니다. 알았죠? 하루치 이자가 붙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돈을 빌렸을 때는 매기 갚을 때는 원금도 갚으라면 갚아야 되고 이자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주죠. 이걸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 해줄게요. 뭐라고요? 원리금. 그래서 매년이 될 수 있고 매월이 될 수 있고 매기 갚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매기 원리금 지불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환이라는 표현 자체는 원금을 갚는 걸 상환이라 하는 거고, 이자는 원래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환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행상 그냥 매기 원리금 지불액, 매기 원리금 상환액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관행상 그냥 씁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연부금, 연마다 지불할 때는 연부금, 월마다 지불할 때는요 월부금, 이렇게 할 때도 항상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자까지.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할 때도 항상 이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 지불액, 이렇게 할 때도 항상 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자까지도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지금부터 대출 가능 금액을 공부할 건데, 자, 여기서는요, 먼저 LTV는요, 부동산 가치를 보고, 부동산 가격을 보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LTV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DTI는요, 그 사람의 소득을 보고서 빌려주겠답니다. 뭘 보고요? 소득을 보고서 돈을, 소득이 많으면 많이 빌려주겠다. 소득이 적으면요, 적게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득을 보고 빌려주는 형태를 뭐라고요? DTI 해줍니다. 되셨죠? 그리고 DSR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소득을 보고 빌려주는 건 맞는데, 이거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빚 있죠? 은행에 무슨 카드론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신용대출이나 뭐든지 다 포함해서 은행에다 갚는 돈 있죠? 원금이자 합쳐서 갚는 돈을 따져가면서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계산 문제 나오기 힘들어요. 계산 문제 나오려면 한 페이지 정도 나와야 되고 풀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계산 문제는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저당이라고 해서 주택 금융공사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 공급하는 건 다 요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빌려줍니다. 거의. 알겠죠? 계산 문제도 거의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데, 지금부터는 요거가 왜 이런 식으로 계산하냐, 요거는 옛날에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빨리 계산할 수 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로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얼른 문제 나오면 얼른 계산해야 돼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왜 이런 공식이 나왔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154페이지 볼게요. 자, 154페이지 위쪽에 서술형 지문 있어 없어요? 있죠. 1번 볼게요.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치면 얼마예요? 1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LTV라는 것을 담보 인정 비율, 대부 비율, 대출 비율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요, 담보 가치에 대하여 대출 취급 가능액의 비율이 있죠. 그러니까 담보 가치만 보고서 어느 정도를 빌려줄 거는가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LTV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DTI는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 하는데, 이거는요, 그 사람의 소득을 보고서 대출 규모를 정하겠답니다. 그래서 차주가 빌려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빌려가는 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DSR, 요거를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소득을 보고 빌려준 건 맞는데, 그 사람이 은행권에 갚는 모든 원금이자 있죠? 다 고려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줄 해볼게요. 소득 대비해서 연간 은행에다 갚는 금융부채의 모든 원리금 상환액 있죠? 다 감안해서 빌려주는 거를요, DSR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계산 문제 나오기 힘드니까, 자, 지금부터 오른쪽에 155페이지 1, 2, 3번 요런 형태로 물어봅니다. 거의 요렇게 물어보니까 1, 2, 3번을 할 줄 아셔야 돼요. 155페이지에 1, 2, 3번 있어 없어요? 요것만 계산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요거 볼게요. 요거 지금까지 한 거고, 요거 1번, 2번, 3번만 계산할 줄 아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요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몇 번 했으니까. 자, 주택을 담보로 해갖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1번입니다. 1번.
자, 1번은요. 만약에 LTV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부동산 가격 곱하면 돼요. 가격 곱하면 뭐가 나왔나요?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DTI가 나왔다. DTI가 나오면 무조건 소득을 곱하세요. 뭘 곱하라고요? 소득 곱한 다음에 저당상수로 나누면 돼요. 뭐가 나왔나요? 나오겠죠. 둘 중에 둘 다 충족하려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물어본 게 거의 80%입니다. 이렇게 물어본 게 뭐라고요? 거의 80%다. 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주택의 시장 가격은 3억짜리랍니다. 시장 가격은 3억짜리예요. 그냥 한번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연간 소득은 5천만 원이랍니다. 5천만 원을 벌고 있답니다. 자, 다른 부채가 없다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먼저 연간 저당 상수는 0.1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자, 이 담보 인정 비율 LTV는 60%. LTV이 60%. 그다음에 DTI는 몇 프로예요? 40%. 자, 그러면 둘 다 충족한다는 얘기는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LTV를 충족하는 대출액은 3618에서 1억 8천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요 5천만 원 곱하기 40% 하면 5천만 원 곱하기 0.4 해주면 돼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됩니다. 2천만 원 나누기 0.1이라면 2억이 됩니다.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요? 1억 8천을 빌려주겠다. 얼마라고요?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거의 80%니까 할 줄 아시면 돼요. 되셨죠? 거의 할 줄 아시면 돼요. 자, 2번 볼게요. 2번.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데, 이렇게. 자, LTV 나오면 무조건 뭘 곱하라고요? 가격 곱하면 됩니다. DTI가 나왔다. 그러면 뭘 곱하라고요? 소득을 곱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금액과 이렇게 계산한 금액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요? 이거 암기할 때는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LG전자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니까 열이 받아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소 나누기 줘. 뒤에 있는 뭐라고요? 소나 줘.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LG전자 주식 가격이 폭락하니까 뒤에 있는 뭐라고요? 소나 줘.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지금까지는요 다른 부채는 없다고 가정했는데 이 사람이 요걸로 인해서 담보대출로 해서 나간 돈 외에도 다른 대출 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신용대출 받을 수 있고 상가를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카드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다른 부채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타 부채가 있다면 이자를 빼야 됩니다. 뭘 빼라고요? 이자를 빼줘야 돼요. 원금 빼는 거 아닙니다. 뭘 빼라고요? 이자를 빼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자, 이 10%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10%, 딱 10%. 15년 동안 딱 2번 물어봤습니다. 2번. 자, 계산해 볼게요. 계산. 2번 볼게요.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일단은 LTV는 60%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60% 공식에다 이 공식 쓰는 건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 DTI는 40%. 요거는 몇 프로라고요? 40% 이렇게 괄호친 겁니다. 괄호친 거. 이렇게 괄호친 거. 자, 그 다음에 그 서울 소재 주택의 가격이 5억짜리랍니다. 얘는요 5억짜리 아파트랍니다. 그 다음에 연간 소득은 6천만 원이랍니다. 이 사람 6천만 원을 벌고 있답니다. 작년도에 소득금액 세무서에서 증빙이 확인돼야 됩니다. 작년도 소득을 기초로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여기 사업자금 대출받은 게 있는데 연간 1200만 원 이자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200만 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당상수는 0.12. 다 됐네요. 자, 먼저 LTV를 충족한 대출액은 5, 6, 30에서 3억입니다. 3억.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4, 6, 24에서 2400이거든요. 2400만 원에서 1200만 원 빼니까
1200만 원 남네요. 여기다 나누기 0.12 하면 1억이 됩니다. 1억.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요? 1억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억. 이렇게 물어보는 게 딱 2번 물어봤습니다. 15년 동안 딱 2번. 되셨죠? 이렇게 해서 딱 10% 정도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요거 하나 알 줄 아시면 여기다가 다른 부채 있다면 여기서 이자 빼주면 되죠? 이자 빼주면 돼요. 이렇게 타부채 이자 빼주면 됩니다. 자, 이거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되고, 지워되죠? 요건 지우겠습니다. 요거. 자, 마지막 3번 볼게요. 3번. 요거 어떻게 지울까요? 지워도 되죠? 지우겠습니다. 자, 3번은요, 문제 풀다가 상가에 대해서, 주택이 아니라 상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 부채 감당률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주어진다고요? 부채 감당률이 주어진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LTV도 주어집니다. LTV 나오면 무조건 가격 곱하세요. 뭘 곱하라고요? 가격. 그리고 만약에 부채 감당률, 상가에 대해서 부채 감당률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이 순부저 기억하시면 돼요. 뭔 부저라고요? 순부저다. 자, 셋 다 나누면 됩니다. 셋 다 나누면 돼요. 순부저 해주면 돼요. 자, 순부저가 뭐냐? 154페이지 왼쪽 맨 아래 볼게요. 자, 수는 뭐예요? 순 영업소득을 얘기하고, 부는요 부채 감당률 얘기합니다. 저는요 저당상수 해주면 돼요. 자, 문제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문제. 자, 시장 가격이 5억짜리고 순 영업소득이 1억짜리 상가를 갖고 있답니다. 상가. 그러니까 시장 가격은 5억짜리. 자, 순 영업소득은 1억짜리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A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은, 추가로 받는다는 얘기는 이미 얼마 빌려갔어, 안 빌려갔어요? 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간 저당 상수는 0.2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0.2. 그 다음에 LTV는 60% 이하, 60% 이하, 60% 이상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문제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60%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2 이상, 2 이하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문제가 틀린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미 1억을 빌려갔답니다. 1억을 빌려갔대요. 자, 그러면 다 됐네요. 먼저 LTV를 충족하는 대출액은 5, 6, 30에서 3억 이렇게. 그리고 얘는요 1억 나누기 2, 나누기 2, 0.2 해주면 돼요. 1억 나누기 2, 그대로 나누기 0.2 해주면 2억 5천만 원 나올 겁니다. 2억 5천만 원. 자,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예요? 이것도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미 1억 빌려갔어, 안 빌려갔어요? 빌려갔으니까 1억 5천만 원 빌려주겠다. 1억 5천만 원까지를 최대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물어본 게 딱 2번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딱 10%, 딱 10%, 딱 2번. 예.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비슷하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물어본 게 또 한 문제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3개만 할 줄 아시면 돼요. 3개만 부지런히 할 줄 아시면 돼요. 몇 번 연습하시고,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줬겠다. 그러면 이제 빌려줬으면 이제 회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회수하는 형태를 좀 알아보는데, 그거 하기 전에, 자, 돈을 빌려줬는데, 자, 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다. 물가가 무지하게 올랐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하든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예금 이자율은요, 고정금리 제도가 있고 변동금리가 제도가 있는데, 어떤 금리 제도든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안 보거나 덜 보려고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56페이지. 자, 1억을 빌려줬습니다. 5%로. 지금부터 이 금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1억을 빌려줬는데 초기 약정금리는 5%였습니다. 만기는 20년.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물가가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인플레가 심해졌죠? 그러면 인플레가 심해지면 화폐의 값어치가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걸 10,000원으로 요걸 4개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생긴 10,000원으로 2개밖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화폐 10,000원짜리 가치가 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떨어진 겁니다. 반으로.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약속한 금리인 5%를 그대로 받기로 한다. 이거를요 고정이자율 제도 아니면요 고정금리 제도 이렇게 합니다. 금리 이자율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는데 그전에도 이자 50만 원 받다가 지금도 50만 원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으니까 그전에는 50만 원 받다가 지금 100만 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계속 50만 원 받으니까 누가 손해요?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지금도 은행을 대출자 해줍니다. 누가 손해본다고요? 은행이 손해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원래 약정금리는 5%였는데 이걸 한 7% 올려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려받는 거를요, 변동이자율 제도 아니면요, 변동금리 제도 해줍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볼게요. 우리 입장에서 갑자기 50만 원 정도에다가 갑자기 70만 원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인플레가 뭐 올라갔다 월급이 갑자기 오르나요? 거의 안 오릅니다. 표시도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50만 원 내다가 갑자기 70만 원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쓰는 돈 한정돼 있고 애들 학비도 줘야 되고 생활비도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 갑자기 돈 더 내라고 하니까 누가 손해봐요? 은행, 우리 같은 사람을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 같은 돈을 빌려간 자를요 차입자 해줍니다. 상대적으로 차입자가 어떻다고요? 손해본다 해줍니다. 되셨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플레가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이든 많이든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상황이 일반적이라면 은행은요 고정금리로 빌려주고 싶어요? 변동금리로 빌려주고 싶어요? 변동금리로 빌려줘야 나중에 이자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상품은 고정금리로 빌려주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요 고정금리로 빌릴 건지 변동금리로 빌릴 건지 선택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차입자가. 근데 자꾸 와서 고정금리로 빌려달라고 하죠. 그러면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어떻게 하다 안 보거나 덜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 5%를 초기 약정금리라고 하는데 초기에 정한 금리를 얘기합니다. 초기 약정금리를 보면은요 고정금리가 더 높습니다. 뭐가 높다고요? 고정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 집에 가다가 은행 들려서 이 여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고정금리가 처음에 높아요? 변동금리가 높아요? 하면 고정금리가 100% 높다고 할 겁니다. 알겠죠? 왜 높은가 볼게요. 왜 높은가 하면 자, 요때 이제 실질금리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뭐가 없다고요?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기관이 받고자 하는 이자를 얘기합니다. 어제거나 둘 다 5%라고 치자. 5%. 자, 근데 인플레가 없다고 가정했는데 실제는 인플레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얘는 나중에 가서 올리면 되는 거죠? 나중에 가서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5% 빌려줬다가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지면 그때 가서 올리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얘는 나중에 가서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는 만기가 20년이라면 20년 동안 똑같은 이자를 적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건들 수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빌려줄 때 얘네들은 매년 예상되는 인플레율이 있다면 얘들 계산해 볼 겁니다. 매년 한 2% 정도가 인플레가 예상된다고 하길래 합쳐서 얼마라고요? 7%로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연간 이자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상되는 인플레까지 반영하니까 고정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예상되는 인플레까지 반영된 금리를 명목금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금리라고요? 명목금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고정금리와 관련돼서는 이런 얘기가 좀 정리가 되셔야 되고 변동금리와 관련돼서는 저런 얘기가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자, 일단 156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보면 읽어볼게요. 고정금리와 관련돼서 자, 고정금리로 7%로 빌려줬는데
나중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5% 내려갔다고 치자. 제1금융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 자체가 고정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죠. 내려갈 수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년 전에 고정금리로 빌릴 때는 7%였는데 요즘에 새롭게 빌린 사람은 몇 프로예요? 5%로 내려갈 수 있죠. 미 연방금리가 내려가면 우리도 이런 것도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돈을 빌려간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빌리긴 했는데 이걸 당장 다른 은행에서 빌리면 몇 프로라고요? 5%의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은 기간이 17년이나 남았는데 17년 동안에 7%를 납부하려니까 열이 받아 안 받아요? 예, 받는 거 아닙니까? 에라 모르겠다. 다른 은행에서 빌려서 갚으려고 하겠네요. 이걸요 만기에 조기에 상환하려고 할 겁니다. 만기에 어떻게 하고요? 조기에 갚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은행이라든가 이따가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20년, 30년에 걸쳐서 안정적 수익을 얻으려고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품에 구입했는데 얼마 했다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닥쳤던 게 지붕초담꼴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는 금방 해결됩니다. 너의 만기까지 빌려 가놓기로 해놓고서 일찌감치 갚았냐? 이거는 약속 위반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 부과하겠다. 이걸 조기 상환 수수료, 아니면 중도 상환 수수료 해줍니다. 보통 이제 3년 내에 조기 상환하게 되면 수수료 부과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네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이번에는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9%로 올랐다고 치자. 얼마라고요? 9%.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빌려주기는 했는데 당장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요 9%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은 기간 17년인데 17년 동안 7%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번엔 누가 열이 받아요? 은행이 열받네요. 그잖아요? 그런다고 차입자가 얼른 갚지는 않겠죠? 갚으면 다른 비싼 이자로 빌릴 거니까 안 갚으려고 하죠? 그러면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들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동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들은 시세에 맞춰서 올렸을 거죠? 근데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들은 계속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을 뭐라 한다고요? 이자율 위험이라는 겁니다.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무슨 위험이라고요? 이자율 위험. 결국은요 은행이 크게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특히 요거 좀 정리하시고 이번엔 변동이자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변동이자율은 그 금리를 실제 인플레에 맞춰서 변동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들 맘대로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물가에 따라서 인플레에 따라 움직이는 지수 있죠? 요거에 맞춰가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걸 가지고 올리든지 내리든지 해야 되지. 지들 마음대로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아무 때나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 때나. 이번에 각 학비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서로 약속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6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렇게 약속해야 돼요. 그래야지 6개월에 한 번씩 변동한다면 6개월 있다 이것도 올릴지 모르죠? 그때 가서 돈 좀 마련해놓고 해야 되지. 아무 때나 막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하시고, 이때 이제 이론적으로 실제 인플레를 반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물어봅니다. 참고로 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인플레를 반영하는 방법인데 1억을 빌리면서 5%로 빌렸는데 변동금리로 자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얼마 갚았다고요? 3천만 원 갚았으니까 얼마 남아있어요? 7천만 원 남은 상태에서 인플레가 심해졌답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죠? 네. 이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자를 올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변 이자율 저당은요 물가가 오르면 요 레이트하면 이자를 얘기합니다. 이자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가변 이자율 저당. 그 다음에 조정 이자율 저당은요 물가가 오르면 이자를 올리겠다.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확실한데 물가 외의 요인도 이자를 올릴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 올리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환율 같은 게 변동이 심하면 이것도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대출자한테 보다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이런 방식을요 조정 이자율 제도다.
그다음에 재협정이자율 제도는요, 일정 기간마다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만나서 협상하는 겁니다. 이번에 인플레가 심해서 이자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싫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갚아야 되겠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재협정 이자율 저당이다. 근데 이자는 건들지 않는 대신에 이 잔금액을 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자는 안 건들 때니까 우리가 잔금액이 원래 7천만 원인데 7,200만 원 정도 올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뭐라고 하냐면 가격 수준 조정 대부라는 겁니다. 가격 수준 조정 저당. 자, 잔금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물어볼 때 요걸 물어봅니다. 실무적으로. 자, 실무적으로 이 인플레를 반영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이 인플레이션은요, 기준금리에다 뭘 더해서요?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합니다. 자, 기준금리가 실제 인플레에 맞춰서 계속 변동되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그리고 가산금리는 여기에 이제 대출 시점에 확정되는 겁니다. 언제 확정한다고요? 대출 시점에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만나서 협정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가산금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시험 목적으로는 요것만 딱 아시면 돼요. 되셨죠? 아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이제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세히 안 물어봐요. 물어본 적도 없고 하니까. 시험 목적으로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먼저 은행이 5%로 돈 빌렸다. 예금 받아서 5%로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은행이 5% 예금 받아서 5%로 대출해주면 돼요, 안 돼요?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은행이 여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임대료 줘야 되고 이익도 좀 생기고 남는 무지하게 쓸 돈 많죠? 그러니까 5%로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5%로 빌려서 5% 빌려주면 안 되죠? 그래서 한 3% 정도 붙여서 빌려줍니다. 알겠죠? 요 3%를 가산금리를 하는데, 가산금리는요, 은행 마진, 은행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면 은행 마진도 붙여야 되고, 그리고 또한 신용도 좀 감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단기, 아무리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대출기간이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가 되니까 나중에 담보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고 회사도 그만둘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용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합니다. 요거는 대출 시점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나는 대출 시점에 저거 대출자하고 협정한 적이 없는데요. 천만에요. 우리 담보대출 받으려면 여직원이, 직원이 이 두툼한 서류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와서 넘기면서 도장 찍으라고 안 찍으라고요? 아, 체크하는데 막 찍으라고 하죠? 그거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습니다. 이거 하도 막 깨알같이 조그맣고 이런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무슨 얘기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척 하면서 그냥 누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요 하면서 누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다 협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다 당신의 신용계 이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붙이겠습니다. 다 붙여 있습니다. 다 써 있습니다. 이거는 대출 시점에 확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이제 실제 인플레에 따라 변동되는 겁니다. 이때 실제 인플레에 따라 변동시킬 때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걸 가지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은행 예금 이자율을 기초로 합니다. 뭘 기초로 한다고요? 예금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데, 인플레가 심해지면 예금 이자율도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 거꾸로 내려갈 수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기준금리를 정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금 이자율을 기초로 해서 기준금리를 정하는 겁니다. 거기 맞춰서 여기다 올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금은요, 예금은 그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에 여러 가지 형태의 예금이 있는데, 다음 중에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상품이 아닌 것은 안 물어봐요. 그냥 우리 창구에 가면, 은행 가면 창구에 앉으면 앞에 예금 상품이 있어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정기예금, 정기적금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금 같은 거 볼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거라든가 CD라고 해서 이걸 양도성 예금 증서해 줍니다. Certificate of Deposit 해갖고 이거를요, 예금액을 타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 있죠? 이런 게 부여되어 있는 예금입니다. 그 다음에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해갖고 이걸 CMA 해주는데 요거는요 보통 증권회사에서 지급하는 예금입니다. 증권회사에서 예금 받아요. 얘들도 예금 받아서 뭐라고 하냐 우리한테 요거를 가지고 국공채에 투자합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요 보통 매일매일 이자를 붙여줍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매일매일 이자를 붙이니까 아무래도 이 그 복리 형태의 경우는 이자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못 받아요. 내가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 예금했는데 저축은행도 망해 안 망해요? 망하면요 5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증 선거입니다. 뭘 선거라고요? 보증 선거라 정부에서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내가 이 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이걸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좀 커요, 작아요? 좀 크니까 이자율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리 형태로 이자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는요 CMA 같은 걸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Acquire Linked Deposit 해갖고 요 상품은요 은행이 이제 예금 받을 때 우리한테 그럴 겁니다. 우리는 요 예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겁니다 할 겁니다.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주식 투자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요 이자를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자꾸 떨어지면요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면 이자를 낮추겠다는 얘기죠. 주가 지수에 연동시켜서 이자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ELD 해줍니다. 기타 여러 가지 각종 금융 채권들이 있는데 옛날에는요 주로 양도성 예금사의 금리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기준금리를 정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뭘 기초로요? 양도성 예금증서. 그래서 양도성 예금서는 통장의 형태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보통 만기가 3개월이 일반적입니다. 3개월에 증서의 형태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액면가가 1,000만 원짜리입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짜리 우리한테 발행해야 하나요? 1,000만 원짜리를 발행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사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1,000만 원짜리 액면가라면 980만 원 정도 받고 팝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3개월 지나면 3개월 있다가 CD 들고 와요 하나요? 그러면 액면가 1,000만 원이라고 했죠? 액면가를 내주는 겁니다. 1,000만 원 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980만 원 받았고 그 다음에 3개월 있다 1,000만 원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만 원을 더 준 꼴이죠. 이게 바로 3개월치 이자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연이자로 환산한 다음에 이 매일매일 은행들은 매일매일 그날 발행한 이자율이 있어 없어요? CD 이자율이 있죠. 요거를 금융투자협회에다가 보고하고서 퇴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투자협회에서는 듣기만 하세요. 요걸 취합해서 매일매일 저녁 때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해줍니다. 몇 개월에요?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기로 했으면 3개월 지나서 은행은 어디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금리가 적혀있어요? 안 적혀있어요? 적혀. 요걸 여기다 올려놔야 됩니다. 요걸 뭐라고요? CD 금리를 기초로 하는 기준금리다 해줍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는 보통 무기명 형태로 무기명 형태로 운영합니다. 우리 예금하게 되면 통장에 내 이름 적혀서 안 적혔어요? 이걸 기명채권이라 하는데 얘는요 무기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따라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세탁용으로 주로 활용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세탁이 많아졌다. 서로 막 살려고 하죠. 그러면 금리가 한번 팍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규제 같은 게 많아지면요 금리가 팍팍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변동폭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그리고 또한 이 많은 예금 상품 중에 CD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준금리를 정하라는 것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알겠죠? 문제가 많았어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금리가 이게 하락기 때는 유리하겠네요. 내려갈 때는 한없이 내려가죠. 우리 입장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경우는 어쨌거나 금리 변동폭이 너무 크고 하니까 이거를 기준금리를 정하는 게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적용하지만 지금은요 은행들을 8개 은행을 산정해서 얘들이 한 달 동안 지급했던 예금 있죠? 모든 예금에서 이자 나간 거 이거를요 코스트 오브 펀드 해줍니다. 모든 예금에서 이자 나간 거 있죠?
요걸 8개 은행을 선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연합회도 보고해야 됩니다. 그럼 은행연합회에서 이걸 취합해서 통계를 냅니다. 통계 내서 매달 15일 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그러면 얘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차입자하고 상의하는 겁니다. 협의. 아니면 9개월, 아니면 12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기로 했다. 그러면 6개월 지나면 은행은 어디에 들어가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금리가 적혀서 안 적혔어요? 요걸 가지고 여기다 올려놔야 됩니다. 요걸 뭐라 하냐면 코픽스다 해줍니다.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 해주는데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는 겁니다. 요거는 모든 예금에 대해서 이자 나온 걸 기초로 하기 때문에 왜 변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얘는 무지하게 크죠? 얘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되겠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조금밖에 안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상승기에 우리가 유리할 수 있겠네. 저거보다는 CD보다는. CD는 무지하게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얘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니까 차입자가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건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그냥 놔주세요. 나중에 시간 나면 제가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같이 올리라는 얘기죠. 이런 거 내려가면요 같이 내려갑니다. 이걸 뭐라고요? 기준금리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은행은 올리려고 하죠. 내려가면요 같이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대출자 입장에서의 변동금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금리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대출자는 유리하다.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변동하기로 했으면 1년 동안에는 인플레가 심해져도 못 건들죠?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면 툭 하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금리 조정폭이 클수록 유리하다. 금리 조정폭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올라갈 때 한없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유리할 겁니다. 그죠? 내려갈 때는 안 내려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금리 조정폭이 클수록 유리하고 고정금리보다는 아까 초기의 금리가 낮다고 했죠. 고정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금리 인상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갈 텐데 이렇게 막 한없이 올라간다면 무주택 서민들은 이자 부담이 크겠죠. 뭐 우리도 크겠지만 돈 없는 사람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요거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 이상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차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은행도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은행도 막 인플레가 심해지면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게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약정금리를 처음부터 높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158페이지 볼게요. 자, 158페이지. 자, 1번 보겠습니다.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경우에는 대출자는 다른 조건 동일하다면 고정이자율 대신에 뭐라고요? 변동이자율을 대출하려고 할 겁니다. 다른 게 다 똑같다면 뭘로 빌려줘요? 변동금리로 빌려줘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인플레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2번 볼게요.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높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정금리가 뭐보다 높다고요? 변동금리보다는 높습니다. 초기 금리가. 세 번째 볼게요. 대출자의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율로 구성되어 있다. 실질이자율과 예상되는 인플레율 아니면요 기대되는 인플레율로 구성되어 있다. 4번에 볼게요. 고정금리를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은요 금리 하락 시에 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 커진다. 자, 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때 조기 상환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 커진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합니다. 여기 있네요. 기준금리에 뭘 더해서요?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합니다. 그 다음에 CD금리가 상승하면 자, 이 기준금리도 올라가 안 올라가요?
은행도 올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CD 금리가 상승하면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겁니다. 자, 금리 상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에서 이거 이상 못 올리게 한다면 차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래서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는요,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생기는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 이자리의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자율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서 누구한테라고요? 차입자한테 더 많이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변동하게 되면 못 건들죠. 1년 동안 인플레가 심해져도 툭하면 변동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차입자한테 더 많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자, 원리금 상환 방식 요거는 장화 쉬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시 한 10분쯤에 끝날 겁니다. 그 전에 끝나니까 약속을 그렇게 잡으세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